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들 많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제가 저쪽인 줄 알고 저쪽에 있다가 사람이 한 명도 안 하면 어떡하지? 지금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많이 재미네요.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17년 대전문학관 제4회 문학 콘서트 이름이 시시콜콜이에요. 이름 참 잘 지어주셨죠? 네. 대전문학관에서 이렇게 센스 있게 이름을 지어주셔서 시시콜콜 첫 번째 이야기로 저희 저 손민이와 그리고 구지혜 시인, 박찬세 시인 3명이서 오늘 문학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11월 마지막 수요일에는 두 번째 시시콜콜 시간으로 성원주 시인, 박송희 시인, 현태쿤 시인이 또 대전문학관에서 문학 공연을 펼쳐주실 거예요. 자, 저는 인사를 좀 드릴게요. 시쓰는 손미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주시는 출연자분들께서 저 말고도 두 분이 더 계시는데요. 다 알고 오셨죠? SNS와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알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다른 저와 같이 문학 콘서트를 진행할 시인들을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구지혜 시인이 계세요. 2011년 시와 정신으로 등단을 하셨고요. 지금 활발하게 시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구지혜 시인이시고요. 그 다음 박찬세 시인은요, 2009년 실천문학으로 등단을 하셨고 저하고 같이 습작기 때 혹은 등단 초기에 같이 시를 썼던 친분이 있는 시인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셋이서 공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작품과 그리고 작품 이외의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마지막에 이게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자리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사에 앞서서 내빈 소개를 먼저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전 문화재단의 이춘하 대표이사님이 자리해 주셨고요. 대전 문학관의 박진용 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령문고의 현민원 이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성남 대전문학관 운영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이 내빈 분들께서 저희 그 문학 콘서트에 앞서서 간단하게 인사말과 격려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대전문학관의 박진용 관장님께서 인사말을 조금 전해 주실 거예요. 앞으로 모실게요. 반갑습니다. 저 대전문학관장으로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박진영입니다. 이렇게 가을 낙엽이 지는 이 좋은 가을 저녁에 아주 많이 바쁘신 분인데 그래도 이렇게 아주 젊은 세 분의 시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 이러한 그 콘서트라든가 이런 문학 행사가 모두 시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이러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계획을 하고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문학관이 시민들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문학관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문학을 하시고 예술하시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신뢰받는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세요. 네.
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박진용 관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계룡문고의 현민원 이사님께서 환영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계룡문고가 대전문학관 덕분에 그 시시콜콜이라는 근사한 가을 옷을 입고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됐는데요. 정말 이 시간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흐뭇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신 대전문화재단 그리고 대전문학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많은 직원분들이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저는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그 김용택 시인의 가을이라는 시를 선물 드리는 걸로 인사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입니다. 해질녘 먼 들 어스름이 내 눈안에 들어섰습니다. 윗녘 아랫녘 온 들녘이 모두 샛노랗게 눈물겹습니다. 말로 글로 다 할 수 없는 내 가슴 속의 눈물겨운 인정과 사랑의 정감들을 당신은 아는지요. 해지는 풀숲에서 우는 풀벌레들 울음소리 따라 길이 살아나고 먼 들 끝에서 살아나는 불빛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고 해가 가고 꽃이 피는 작은 흙길에서 저녁 이슬들이 내 발등에 적시는 이 아름다운 가을 서점을 당신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 낭송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가을이라는 시를 읽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문화재단의 이춘아 대표 이사님께서 격려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이번 주제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공간을 이제 생각하다가 갑자기 옛날이 생각나는데요. 99년도 경이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미국 소도시에 들렸는데 이런 이 계룡문고보다 훨씬 작은 책방입니다만 거기 갔는데 99년도에 제 개념에 서점에서 커피 냄새가 난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커피점이 스타벅스였어요. 그때는 스타벅스도 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스타벅스가 있었고 이런 책 모임을 하는 거예요. 책 모임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오면서 공간이라는 주제로 우리 시시콜콜 문학관도 하겠지만 영어가 아닌 한국말로 들으면 얼마나 속 시원하게 이 콘서트를 즐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룡문고가 있어 주어서 저희가 대전문학관이 이런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저희 대전 시민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이 계룡문고가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책 사가십시오. 네, 꼭 돌아가실 때 책을 한 권씩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토크의 주인공들인 구지혜 시인과 박찬대 시인을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간단하게 인사를 나눴는데 여기 시인분들께서는 인사를 아직 안 하셨는데 대전 문학관 콘서트에 와주신 관객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찬대입니다. 제가 늘 이런 자리에 오면 블로그 때문에 꼭
술을 좀 한 잔씩 하고 오는데 오늘은 여의치가 못해서 지금 굉장히 떨리고 좀 버벅될 텐데 많이 좀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는 구지혜라고 하고요. 이 자리가 제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될 자리인지 참 부끄러운데요.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대전에 거주하고 있거나 혹은 대전에서 거주했었던 대전과 인연이 있는 시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계룡문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왔었던 서점이고 유일하게 다른 서점들이 다 사라질 때 유일하게 자리를 지켜줬던 굉장히 고마운 서점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도 포인트가 쌓여있을 정도로 자주 방문하는 서점이기도 한데 두 분은 계룡문고와 관련된 에피소드나 뭐 기억이 있으신가요? 좀 죄송한데 저는 그 시장 그 헌책방을 이용을 많이 해요. 원동에 네. 돈 생기면 늘 이제 다른 데 쓰는 데 바빠가지고 책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는 계룡문고를 자주 이용하는데요. 책뿐만이 아니고 여기 지하상가를 한 번씩 소개를 합니다. 정보도 얻을 겸 그리고 우리 앞에 북카페가 있는데 예전에 저 북카페를 한번 운영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봤었고 그래서 바리스타를 해봤었는데 운영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박찬세 시인께서 어서 성공하셔가지고 계룡문고에서 도서를 구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세 명이 각각 세 편씩 작품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시 혹은 산문을 읽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뭐 순서는 구지혜 시인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구지혜 시인께서 첫 번째 작품부터 읽을까요? 그해 겨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혹시 네, 그해 겨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저희가 앞에 그 텍스트를 준비해 뒀거든요. 시인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눈으로도 앞에 있는 텍스트로 시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지혜 시를 그해 겨울부터 들어볼게요. 그해 겨울 구지혜 1. 새벽 6시 찬바람을 안고 들어서면 밤을 설친 지포 공전은 여전히 창백한 얼굴을 드러냈다. 날개를 편 외양 먼지가 아무데나 떠다녔고 눈이 침침해진 형광등은 자주 깜빡였다. 24시간 목도 쉬지 않고 내지르는 기계음에 맞춰 나의 숨소리도 질가닥 사이를 쉼없이 오갔다. 볕의 폭이 조금씩 부피를 누려갈 때마다 뺨의 웅덩이가 더 움푹해졌다. 가끔 어둡고 축축한 세계에서 풀려나와 퉁퉁 부른 면발과 몹실 다짐 한 잔으로 얼큰하게 취하곤 했다. 공장에서 피어오르는 시커먼 연기는 느릿느릿 분식집까지 따라 들어와 우리의 대화를 시커멓게 했다. 2. 풍경을 빨아먹은 유리창은 검버섯을 키웠다. 창 너머 마른 나무들은 쉽게 넘어졌고 무릎 사이에 펼쳐놓은 책은 손잡이도 없이 흔들렸다. 제각기 다른 얼굴들을 한 사람들이 버스의 리듬을 따라 솜털처럼 가벼이 오르내렸다. 몰래 숨찬 햇살은 축축한 그림자에 젖어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세계사를 읽고 있던 나는 봄이었고 벚꽃처럼 흩어졌다가 지기도 했다. 75원짜리 버스는 온종일 덜컹대고 나의 검정고시는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시 낭독을 하려면 저렇게 멋있게 해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낭송을 하셨었나요?
시인 안동가입니다. 아, 네. 어쩐지 다르시죠? 네. 일단 그새 겨울이라는 시를 저희 같이 읽어봤는데요. 제가 구지의 시인은 지금 한 5번, 6번째 뵙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굉장히 어려 보이시거든요. 저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시는데 지금 이 시의 배경은 굉장히 그쵸? 80년대? 90년대? 80년대 이쯤으로 되어 보이는데 시가 쓰여진 배경이나 공간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 시는 모든 문학은 삶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삶이 곧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겪지 않은 어떤 배경을 가져와서 시를 쓴다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바로 진정성이 없다는 것인데 제 시의 대부분은 거의 체험에서 온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문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체험적 글쓰기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쓰다가 아주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나오더라고요. 기억 속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어서 저를 승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시절에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했던 기억을 제가 실어 쓰는 것 같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공부도 하시고 일도 하시면서 학업을 계속 놓지 않고 그리고 문학도 계속해서 그때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그때부터 문학을 했다기보다는 늘 문학은 소학교 때부터 이제 뭐 일기를 쓴다든가 그런 거는 했었었는데 직접적으로 이 당시에는 이런 걸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니까 사실은 먼저 사는 게 바빴고 먼저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글을 쓴다는 생각은 그때는 아직 본격적으로. 네. 보면은 아까 체험에서 글을 쓰신다, 경험에서 시를 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제 체험이나 경험들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제 안으로 계속해서 어둡게 숨어있는 저희 과거나 아픈 기억들을 계속해서 건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데 이렇게 체험적인 글쓰기가 개인적으로 좀 힘들진 않으신지 아프지는 않으신지. 처음에는 저를 너무 많이 이제 드러낸 것 같아서 후에 이거 나를 너무 드러내는 거 참 부끄러운데 나의 모든 친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참 부끄러운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제 속에 있는 무언가들은 어떤 체험에서 저는 끄집어내고 싶고요. 그 다음 나를 비롯해서 그 다음 세계로 어떤 사물이라든가 세계에 접근하고 싶은 게 지금 생각입니다. 제 글쓰기입니다. 네, 진정성 있게 시를 써야 된다. 체험에서 글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고 진정한 시인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 계신 박찬세 시인도 제가 알기로는 진정한 체험적 글쓰기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시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제 시 같은 경우 이제 물어볼 때가 제일 난감한데요. 네, 잘 읽었습니다. 예, 무대가 아니면 저한테 욕을 날리셨을 텐데 그 관객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굉장히 얌전해지셨어요. 네. 낯선 모습이에요. 이 배경이 지금 80년대 15, 6, 7, 8 지금 제가 아직도 연배를 잘 모르는데 짐작을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박찬세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저희가 순서가 아마 외연이라는 시인데요. 한 사람씩 나와야 돼서 죄송합니다. 박찬세 시인의 외연이라는 시를 시인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연. 여력관계에 걸리면 책상 위에 죽어가는 매미를 올려둔다. 날개를 덮고 썰고 있는 매미의 다리에 한기를 옮겨 줍는다. 외로울 것, 그리워하다 죽어갈 것. 구부러진 나무 아래서 죽어가는 매미를 주워 북끝에 올려두었다는 남자와 붓이 되기 위해 떨림을 멈추었다는 매미를 생각한다.
빛을 향해 구부러지는 나무와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꿈꾸는 남자는 같은 외연을 배회하다 간다. 구부러지며 더 많은 그늘을 거느린다는 점에서 그늘은 유전이다. 하여 나무는 반듯해지기 위해 관이 되고 사람은 반듯해지기 위해 관에 눕는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관 속에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것일까? 남자는 죽은 매미의 날개를 먹물에 적셔 나무를 그렸다고 한다. 비가 내린다. 여름의 외연이 끓는다. 천추의 시점에서 비와 매미와 공기는 1인칭일 것이다. 채취를 벗어나기 위해 그늘 속에서 울다 가는 사람이 있다. 금음달이 구름을 벗어나는 찰나 그리운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꿈을 입을 수 있다는데 너의 이름은 어느 구름을 앓고 있는지 매매의 까만 눈이 청동에 이르기까지 눈물을 닦을 때 떨어진 너의 눈썹을 매미의 더듬이로 입는다. 언제나 인간은 인간에게 외연이었다. 양도 너무 오래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성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혹시 작품을 보시다가 혹은 뭐 작품을 읽고 나서 저 어떤 시인께 질문이 있으면, 시인의 질문이 있으면 준비를 미리 해주시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세 시인의 외연이라는 시인데요. 사람은 되게 강한데 시는 다르네요.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왜 이러세요? 지금 이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있어요. 사람은 반듯해지기 위해 관에 눕는다라는 것과 그늘 속에서 울다 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언제나 인간은 인간에게 외연이었다. 이런 구절들이요. 결국 시는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가닿고 다른 사람도 시인의 체험을 그 사람이 했을 법한 체험으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 진정성 있게 그려주는 게 시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찬세 시인의 마지막 구절 다 동감하시나요? 인간은 인간에게 외연이다라는 지점 다 공감을 하시죠? 박찬세 시인이 시 얘기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좀 물어본다면 서로에게 외연인 우리들인데요. 경계 밖에 있는 어떤 서로가 서로에게 타인인 우리들인데 가장 최근에 어떤 자신이 자신에게 외연이었던가 아니면 누군가의 외연이었던가 소외됐던가 이런 외로움을 경험해 보신 경험 있으세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는 좀 많은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별을 하고 또 일단 외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헤어지고 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몰랐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내가 저 사람이 나의 전부였다고 착각을 하고 저 사람도 내가 전부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데 결국에 우리는 진짜 1cm도 서로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존재들이 아닌가. 왜냐면 자기애가 너무 강하기도 하고 자기 속에 함몰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시간이 갈수록 어렸을 때보다도 지금 이제 곧 40인데요. 이제 더 앞으로 더 나이 먹으면서 더 느끼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를 계속 이제 시를 쓰는 게 크게는 우주에 대한 탐구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에 대한 이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금도 이때 이 시 이후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저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말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도 그런 계기가 돼서 좀 썼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박찬세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그 외연이라는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이기보다는 어떤 정서적인 외연을 얘기해 주신 것 같네요. 다른 질문인데요. 박찬세 시인의 그 뒤에 읽은 시도 그렇고 그 뒤에 읽은 시도 그렇네요. 지금 이 시에서도 그렇고요. 동물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뭐 매미라던가 새라던가 이런 쥐라던가 이런 동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박찬세 시인의 시를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시골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쥐를 보고 자란 세대는 저는 아니에요. 이분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아니거든요. 박찬세 시인께서 충남 공주 출신이시잖아요. 네. 혹시 이런 것들이 그 고향에서 봤었던 고향이라는 공간에서 어렸을 때부터 봤던 어떤 이미지들이 시에 뭐 구지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 있는 건지 체험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현재는 고향에서 떠나고 살고 계시죠? 근데 저 반대의 케이스인데요. 저는 계속해서 고향에 남아있는 시인이고 박찬세 시인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시를 쓰고 계신 시인이에요. 같은 연도에 등장을 했지만 그 다른 지역에서 시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첫 번째 질문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태생이 서울이에요. 서울 출생이에요. 그런데 제가 8살 때까지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1학년 때 이제 아버지 때문에 이제 내려오게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농장을 하신다고 해서 내려와서 쭉 이제 이렇게 컸죠. 그러니까 이 공주를 떠나기 전까지, 서울로 가기 전까지. 근데 시인이 되고 나서 이제 출생지를 적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에 나오는 모든 배경이 제 유년, 그 8살 이후에 형성됐던 기억들과 그 염소농장의 동물들하고 같이 살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모든 기억들이 내 시의 자양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있는데, 공주에 있는데 내가 출생지를 서울에다 한다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출생지를 공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도시 남자입니다, 제가. 도시 남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시들은 제가 연희창작촌과 글을 놨는지 2군데서 썼어요. 오늘 가져온 시들이. 연희창작촌은 서울의 시골이에요. 서울에 있는 숲이에요, 숲. 작가들이 글을 쓸 수 있게 공간을 내주는 데인데요. 거기는 소나무 집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이지만 서울이 아닌 곳이죠. 글을 넣는 집은 담양에 있는 산속에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 공간이 그쪽에 있으니까 그렇게 뭐 느끼는 정서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써진 것 같고요.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일단은 제가 2011년도에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한 6년 살았죠? 6년 정도 살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것도 내 생활에서 나오는 걸 써야 되는데, 저 도시 생활에서 시를 쓴다는 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재들을 가져올 때도 어색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해도 제가 생각하는 이해도가 여기에 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외롭잖아요. 만약에 제가 공주에 있고 대전에 있으면 전화 한 통 하면 누구든 불러내서 술도 먹고 뭐 퇴근하면 뭐 형 뭐해 하고 문 열고 들어와서 같이 술 먹고 할 수 있는데 일산 제가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면은 제가 일주일 동안 있어도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좀 삭막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빨리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목표예요. 그게 뭐 10년, 20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단축을 해서 다시 공주나 세종시나 뭐 대전이나 이쪽으로 내려올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전혀 몰랐어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저희 되게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세종시에 있는데요.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지만 세종시에 있어도 아무도 안 와요. 저는 형제들이 거기 살고 있어가지고. 사형제 중에 네, 형제들이 둘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네, 남자만 넷인 형제들이시래요. 어머니께서 굉장히 힘드셨겠죠?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제가 시를 한 편 읽겠습니다. 한마음 의원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맨 앞에 있었던 시인데요. 지금 두 번째 시집에 수록을 할지 안 할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 복사집에다가 메일을 보내가지고 76쪽 정도를 뽑아가지고 두 번째 시집을 좀 봐야겠다 하고 뽑아왔는데 정말 못 쓰겠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많이 버려야 될 것 같고 한마음 의원이라는 그 어떤 동네마다 왠지 있을 법한 의원의 느낌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써보았습니다. 한마음 의원. 흰 달이 돌던 밤 의원에 누워있는 너의 머리에 수건을 얹어주었다. 거기에 내가 들어있지 않았다. 밖에서 아이들이 공을 찾고 너는 머리통을 움켜쥐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새로 발굴된 희귀한 동물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안 사랑하는데 여기에 있어도 될까? 머리와 머리가 부딪혀 깨지는데 흰 달이 도는데 네가 누워있는 여기로 아무도 오지 않았다. 수건을 다른 방향으로 접어 너의 머리에 얹어주었다. 침대 옆에 나는 누워있다. 병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슬펐다. 제가 승준 씨한테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해주세요. 저는 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누군가의 시를 가지고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제 스스로가 조금 많이 어려워서 저는 반대로 지역에서 이제 대전에서 시를 쓰고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또 다른 외로움이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 나름대로 제가 외롭다고 했지만 저 나름대로 또 누리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서울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등단한 지 벌써 네? 8년 차예요. 네, 벌써 2009년도에 등단을 했으니까 8, 9년 차인데 처음에 등단을 했을 때는 뭣도 모르고 기뻤죠. 기쁘고 저한테 훈수 두셨잖아요, 늘. 지금도 들 수 있어요. 네, 그러지 마세요. 네, 박선재 시인이 이렇게 시를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주었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합평도 했었고 그랬던 어떤 정이 있어요. 그 옆학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뒤로 이제 박선재 시인은 서울로 가셨죠. 유일하게 같은 동지였는데 서울로 가시고 대전에서 시를 쓰셨던 선배들이 다 서울로 가셨어요. 대전에서 시를 쓰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특히 젊은 시인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근데 외로웠죠. 왜냐하면 서울에서 흔히 있는 어떤 행사라던가 아니면 어떤 서울에 있는 어떤 것들 그리고 출판사 모임이라던가 서울 시인들끼리 뭔가를 일을 할 때 소외돼야 되는 거, 당연히 소외돼야 되는 거, 왜냐하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이 굉장히 외로웠었는데 그 외로움을 좀 시집을 내면서 많이 혼자서 해소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저 혼자서 버티는 방법을 그럼 나는 사라지지 않고 버텨야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시집을 조금 공들여서 냈었던 걸로만 방법이 없었어요. 그거 밖에는 제가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인사를 잘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막 가서 얼굴에 철판 까고 가가지고 친한 척하고
그런 것도 오지 말라는 자리에 막 쫓아다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지점들이 있고요. 지금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지점이 어떤 외로움을 갖고 있느냐에 둘 다 비슷할 것 같고, 그리고 등단 8, 9년 여기 더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등단 8, 9년 차일 때 또 밀려나는 지점이 있잖아요. 신인들에게 밀려나는 어떤 지점들도 있어요. 그 외로움 좀. 저는 늘 신인이기 때문에 얼굴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서울에 이렇게 오래 활동을 하면서 뭐 박찬대 신을 비롯해서 친구들도 생겼고, 올라가면 잠도 재워주고 뭐 그런 친구들도 생겨서 또 너무 외로울 때는 전화해서 뭐 수다도 떨 수 있고 가끔이지만 뭐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스스로 극복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도 사실 틈틈이 외롭지만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공간이 주제인 만큼 이 한마음 의원이라는 이 창작 배경이 된 이 공간의 배경이 선생님 쓰실 때 우리는 보통 시를 쓸 때 메타포라고 하죠, 은유라고 하죠. 은유의 의미를 많이 시에 이제 부과를 하는데, 이 시를 쓰시면서 그러니까 한마음이 이 공간이 이 메타포의 질량의 크기가 선생님한테 집필했을 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졌는지 질문하고 싶어요. 네, 제가 요즘에 시 쓰는 체위를 바꾼다고 해야 될까요? 좀 달라지고 있어요. 제 첫 번째 시집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그 달라지는 지점이,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정말로 그 말씀하신 틀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조금 보다 익숙한 것들을 찾게 됐어요. 예전에는 20대 때 시를 쓸 때는 정말 우주 밖에 있는 것, 별에 있는 것, 어디 땅속에 있는 어떤 되게 새로운 소재들만이 시가 될 거다, 새로운 소재가 새로운 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생각이 조금은 잘못됐을 수도 있다. 바로 옆에 있는 종이컵 하나,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한마음 의원 같은 사소한 의원의 건물 하나, 낡은 거 하나가 소재가 될 수 있겠다. 그걸 깊이 파고 들어가는 시선을 좀 길러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뭐 좋을지 안 좋을지는 나중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사실 이 시 같은 경우에는 동네마다 꼭 있는 낡은 의원인데, 그 낡은 의원에 꼭 이런, 원래는 그 배경이 한사랑 의원이라는 대전에 24시간 하는 의원이 있어요. 그 의원을 명절이든 어쨌든 아프면 꼭 그곳을 가요. 근데 저희 엄마가 명절에 일을 하고 아프시고 뭐 체하시고 그러면 꼭 그 의원에 가서 링게를 맞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그랬어요. 근데 이 의원은 그냥 동네에 우리 엄마 아플 때, 저 아플 때 그냥 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낫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 혼자서 누워있었던 적도 많고요. 링게를 맞으려고. 왜냐면 엄마가 여름에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링게를 맞고 있는, 어쨌든 동네의 그런 의원인데요. 그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이 의원에 과연 누가 누워있을까? 저희는 밖에 지나가면서 그냥 의원이구나, 철창살이 이렇게 있는 의원이구나 하고 지나가잖아요. 그 의원 안에 누군가가 누워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되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보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나이가 어린 건 아니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는 정말 친구가 되거나 아니면 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완전히 가까워지는 친구가 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연인도 혹은 이성을 만나더라도 예전처럼 정말로 막 불타올라가지고 결혼을 약속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이런 관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더라고요. 나이가 들수록. 그 나이 얘기하면 좀 건방진 얘기지만, 그런 어떤 쓸쓸함에 대한 것, 사소하게 지나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한마음 의원이라는 공간이 적절할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 구지혜 시인의 시를 아버지를 읽다라는 시가 있어요.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빨리 읽겠습니다. 아버지를 읽다. 구지혜. 굽이굽이 돌아 산비탈밭. 아버지 터전 거기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서야 겨우 햇살 기어드는 8평만치의 텃밭. 수수깡 같은 아버지 밭 일학마다 켜켜이 쌓였다. 막걸리 한 사발 많은 생젓이며 종일 허리 꺾이도록 곡괭이 꿈을 깨셨다. 파리처럼 달라붙던 나무는 날들였다. 벼랑에 기댄 고목에선 아주 잠깐씩 꽃을 피웠고 늙은 3번 나무는 구려진 생활을 휘날렸다. 밤바람 이따금 빈 곳간에서 쉬었다 가고 저만 밑 매달린 시댁이 힘없이 버석버석 흔들리고 있다. 가난을 등해진 아버지는 너무 일찍 세상에 나온 철없는 꽃처럼 꽃을 피운다고 다 열매가 되지 못했다. 아버지보다 더 혹독한 세상은 열매가 되지 않았다. 가난이 제비 새끼들처럼 금실금실 입을 벌릴 때마다 아버지 터전은 늘 살찐 흙이었다. 목련이 지고 피고 어느 해부터 이어이며 해를 시들고 시민떡 오른 철사다리로 환한 공중에 컴컴한 장막을 지으시던 아버지. 불안한 어둠을 등해지고 영영 내려오지 않으신다. 서랍 속 약봉지와 새벽 기침 소리지나 아버지 그렇게 흘렀다. 밤이면 아버지 시름 달리던 술상부와 쌀이울 밖에 서서 마당 가득 달빛을 불러들인다. 깊은 잠을 드신 아버지를 하얀 손끝으로 조용히 깨워 아껴 일렀다. 그때마다 아버지 갈피 환하게 피어나 나를 키우신다. 환한 기억들 몸속 옹미로 박혀 나의 터전에는 늘 위험한 행복이 울쿨울쿨 자란다. 구지의 시인의 시는 아까도 그랬지만 지금도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는 이미지가 그려지는 지점이 있네요. 그리고 우리들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 지점이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아버지를 하얀 손끝으로 조용히 깨워 아껴 읽는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마지막 부분에 저기 맨 밑에서 4번째 줄에 보시면 아버지를 하얀 손끝으로 조용히 깨워 아껴 읽는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구절도 그렇지만 이 시 자체가 아버지의 텃밭이 배경 공간인 것 같은데요. 아버지의 그 가족의 공간까지도 관찰을 하신 거잖아요. 아버지의 공간과 그리고 아버지를 아껴 읽는다라는 구절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네, 우리 모두의 아버지들이 그렇지만 아버지의 무게는 참 무겁고 힘든 것이거든요. 그거는 당대 고대나 현대나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시대적 배경이 조금만 바뀌었을 뿐인데 제가 당시 어렸을 때 그때 아버지 배경은 늘 다 그 시대적으로는 다 모두의 아버지들이 가난을 짊어지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물론 그랬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 터전을 보면서 병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한테 이제 허기였거든요. 근데 이 터전이라는 공간이 아버지 삶을 하나하나 제가 되뇌어 봤었을 때는 그만큼의 진솔한 삶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에 나오는 아껴 읽는다라는 이 문장이 바로 이 시는 책 한 권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의 아버지를 읽는 책 한 권이라고 이렇게 저는 의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서점에도 여러 많은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온 이 아버지의 삶을 읽었을 때 제가 성장했던 계기는 서정지 시인은 8알의 바람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8알의 아버지가 저를 키운 배경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까지 가져갈 이 책 한 권이 바로 어느 이 서점에 깔린 책보다 큰 의미가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를 써봤습니다. 아버지가 8할이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시집을 내시면 그 안에 고스란히 구지의 시인의 유년과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이 녹아있을 것 같거든요. 시를 쓰실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족과 체험, 과거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보통 지금 많이 시집을 내신 선배님들이나 경험을 들어보면
초기 시 작품들이 거의 이제 어떤 자기 체험적 인연이라든가 가족사라든가 이런 시를 많이 복원하고, 그다음 시집 연상 시를 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세계에서 이제 체험적 통찰을 엮어서 이제 시를 이제 내신 걸 갖는 것을 저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지원을 봤을 때 그게 저가 이 시집 한 권을 내었을 때 큰 의미가 있지 않냐. 저를 떠나서 다른 사물의 세계를 가져와서 먼저 시집을 낸다는 것보다는 저가 부끄럽지만 저의 가족사라든가 제 생활이 부끄러운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게 더 나아가서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한테도 조금이나 공감이 되고 자극이 된다면 따뜻한 한 권의 시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인의 첫 번째 시집이 매우 기다려집니다. 네, 두 번째로 박찬세 시인의 시를 한 편 읽어볼 텐데요. 흐르는 고채를 읽어주시겠습니다. 흐르는 고채. 눈이 내리면 소리내 책을 읽는다. 침침해진 마음이 여돌의 속눈썹을 책 속에 떨구듯 가만히 내 목소리를 귀에 흘려보낸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겨울을 읽는다. 새들이 빈가지에 잠시 잎으로 머물다 간다. 글자들의 흥렬 속에서 나에게 엿들은 이별이란 뽑아낸 사랑니 사이로 빠져나가는 미세한 발음이었다. 지금 너에게 편지를 쓰는 동안 수천 마리 성대에 든 새들이 손등을 밟고 날아간다. 눈이 내린다. 처마마다 겨울의 송곳니가 자란다. 겨울잠 자던 뱀의 귀가 휘었다 진다. 삶이 제 목소리 하나를 두고 평생 오해하다 가는 것이라면 사랑이란 서로에게 목소리를 흘려보내며 다른 음역을 헤매는 것인가. 눈 속에 돌을 숙여 던질 때는 뱀이라고 외친다. 뱀. 눈덩이가 날아간다. 뱀. 닿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너에게 이른다. 밤새 울던 귀뚜라미는 뛴다. 다리 하나를 잃고 뛸수록 멀어져 간다. 가고 싶은 곳에서. 눈이 내리면 소리내 책을 읽는다. 내가 흘린 목소리들이 유리창에 시린 잎으로 듣는다. 돌을 숨긴 눈덩이가 뱀이라면 뱀이 꾸는 꿈은 눈사람일 것이다. 눈덩이가 눈밭을 기어가며 부풀어 오른다. 한 가지 표정으로 견뎌야 하는 꿈이 있다. 흘러내리며 빛나는 마음이 있다. 책 속에 떨군 속눈썹을 입김으로 날려보내면 딱따구리 눈가에 깃이 돋는다고 너는 말했다. 내 꿈을 꾸고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소리를 듣는다. 동지 이름 딱따구리가 나무의 울음을 숲속에 풀어놓는다. 딱따구리 눈가에 검은 깃 하나가 돋는다. 다시 눈이 내린다. 네, 흐르는 고채라고 하는 박찬세 시인의 시를 들어보았습니다. 아까도 연장선상에서의 질문인데요. 시에서 이제 동물이나 어떤 그 체험, 자연적인 이미지가 되게 많이 등장을 하는데, 예전에 박찬세 씨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를 쓸 때 산책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밖에서 소재를 많이 찾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연장선상에서 지금 서울이라는 공간이나 그 도시에서는 고향에서 가졌었던 그 소재들을 좀 많이 잃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거기에 대한 쓸쓸함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도 산책을 하시나요? 요즘은 일산에 공원이 좋은 게 있어요. 호수공원이라고.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걷는데 좀 다르죠. 그냥 제가 걷는 곳하고 예전에 걷던 곳하고, 특히 여기 뭐 이곳을 때는 담양에 있어서 담양에 진짜
슈퍼걸에서 한 8km, 7km 이렇게 걸어 나가야 되는 곳이라서 여기는 밤에는 완전 깜깜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남의 실수를 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정서는 좀 다른 게 있어요. 산책을 똑같이 해도.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는 식을 좀 많이 못 쓰는 게 있어요. 서울 올라가면 먹고 살기 좀 바빠. 그거를 전문 용어로 촌놈이라고 하진 않나요? 뼛속까지? 손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박찬세 시인께서 어서 춘천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박수를. 사진 됐어요. 많은 창작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 시도 창작촌에서 쓰신 거고요. 많은 창작촌에 머물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창작촌이 뭐 도심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시골에 있어요. 귀신이 나온다는 창작촌도 있어요, 소문에. 많은 창작촌을 좀 다니셨는데 방을 옮겨 다니면서 시를 쓰시잖아요. 창작촌마다 어떠신가요? 오래 머물면 그렇지만 네. 아니면은 그냥 한 곳에 뭐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에는 거기만 있어야 되니까. 네.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창작촌? 저는 근데 가는 데마다 다 좋아요. 그 나름대로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어디는 밥을 줘서 좋고 어디는 뭐 시설이 좋아서 좋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창작촌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경제생활에서 일단 어떤 각오를 하고 간다는 거예요. 난 일 안 할 거야. 나 이거 한 2달, 3달 동안은 네. 죽은 듯이 그냥 미친 듯이 이거 쓸 거야. 물론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네. 각오라도 그렇게 한다는 게 어딥니까? 네. 밖에서는 그걸 못 하는데 네. 그러면 가서 하는 짓은 똑같아요. 영화 다운받아보고 술 처먹고 자고 뭐 이거 계속된 반복이에요. 하는 게 뭐 있어요? 석 달 동안 그것만 해요. 근데 그러면 대전에 안 생겨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문화재단에서 오셨잖아요. 그 와중에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시인들은 좀 놀아야 돼요. 그렇게 충분히 놀고 풀어져 있어야 바닥으로 내려가야 거기서 그 중간중간 보이는 풍경들을 캐치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하는 와중에 몽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비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해서 잡아두고 쓰죠. 그럼 그렇게 쓸 때는 기간이 사람들은 이렇게 쓰는 것 같지만 제가 오늘 갖고 온 2편 같은 경우는 하나는 3개월 동안 한 편을 썼고 하나는 2달 동안 한 편을 썼어요. 그거는 견디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한 문장씩 해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문장에 힘을 줘? 시에 이렇게 힘주고 하면은 안 줄 수도 있어. 이게 너무 힘드는데 그런데 너무 힘든다는 비판도 있고 시가 그런 거냐 멋있어 보려고 그러냐 이러냐 이렇게 하지만 그거 말고 제가 어떻게 넘고 싶은 그런 벽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 3개월 동안에 문장 하나하나를 달고 닦으면서 제 한계를 계속 실험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청약공간에서 석 달 동안 한 시 한 편을 가지고 수십 장을 써내면서 지우고 만들고 지우고 만들고 하는 작업들이 엄청 필요한 거예요. 그때는 산책, 마시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밥 먹는 거, 산책하는 거, 마시는 거, 술 마시는 거요? 우는 거, 그냥 우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감정 상태에서. 그렇게 해서 그 청약촌은 만약에 이제 어떤 시인들이 바보 같아. 쟤왜 그러고 다니지?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 순간이 엄청 빛나는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빛나는 작품을 만든 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술에 쩔어있고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런 순간이지만 타인이 볼 때는 그런 순간이지만 시적으로는 그 사람이 가장 빛나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창작하는 공간에서는 남놓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문단에서 술 먹고 지저분하고 이렇게 다니는 몇 안 되는 정말 정신 놓고 사는 몇 안 되는 시인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박찬세 시인께서 예전에 그랬죠.
네, 그런 상태를 견디시는 거였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주위에 시 쓸 때 누군가 정신을 놓고 있는 것 같으면 시를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담이지만 전국에는 창작촌이 문학 창작촌이 레지던시에 입주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 꼭 등단한 작가뿐 아니고 등단 전에 그 습작생들도 받아주는 창작촌이 있어요. 그런 데를 알아보시고 저희가 진짜 절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가방을 싸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셔가지고 이게 옆방에 있는 작가랑도 조언을 하시고 거기 들어가셔서 한두 달 정도 머물 수 있으니까 3개월까지 길게는 신청을 해서 나중에 기회 되시면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공간이 바뀌면 시도 달라지고 사람도 생각도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3편씩을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2편씩만 일단 읽기로 했고요. 저는 좀 상문해주세요. 이게요. 저는 이제 시도 시지만 그동안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악플도 많이 달렸었고요, 인터넷에. 뭐 여러 가지 다 취향의 문제겠지만 근데 이제 어떤 악플 달렸어요? 내가 궁금한 거. 오빠가 산 거 아니야? 귓속말로 속은 얘기해줄게요. 제가 근데 요즘에 한 달에 한 번씩 산문을 연재하고 있어요. 여기 시인동네라고 하는 그 잡지거든요. 문예지인데 4,900원이거든요. 이 잡지에 산문을 연재하고 있는데 거기 연재되어 있는 산문 한 편을 읽어드릴게요. 제가 요즘 들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학에서의 소통이 어떤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저희 엄마 아빠가 제 시를 읽고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쓴 산문을 읽고는 엄마가 이제 우시더라고요. 한번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좀 엄마도 읽을 수 있는 산문을 내가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산문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빠르게 3분이니까 빠르게 좀 읽고 질문 없이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여자.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아기인 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자고 있는 사진. 젊은 엄마가 아주 귀한 것이며 나를 꼭 끌어안고 있는 사진. 나는 빨간 운동화를 신고 볼살을 늘어뜨린 채 잠들어 있었다. 처음 보는 광경. 사진 한 장에 이상하게 몸이 따뜻해지던 기분. 마음이 5살에 머물러 있습니다. 심리 상담을 해주던 선생님이 말했다. 5살 때 충분히 응석을 부리지 못해서 지금 그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애인이나 친구나 관계가 깊어지면 5살의 모습이 튀어나와 애원하고 징징대고 집착하고 응석 부리는 5살. 피가 남아있는 5살. 남들보다 2배는 응석을 부렸어야 하는 5살. 선생님이 해주는 말을 나는 꼼꼼히 받아 적었다. 나이 5살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는 모든 것이 슬펐다. 미끄럼틀도 슬펐고 시소도 슬펐고 염소도 슬펐고 구름도 슬펐다. 그 어디에도 내 자리는 없었다. 연년생의 동생들에게 엄마를 뺏기고 아빠를 뺏기고 5살이 되기 훨씬 전부터 나는 외갓집에 맡겨져 혼자 있었다. 인형도 없고 친구도 없고 외할머니의 담배 연기를 맡으며 닭장에 돌이나 던졌다. 손가락으로 몇 밤인지 세다가 포기하고 또 희망을 걸고 기대하고 그러다 포기하고 하루가 그렇게 길 수가 없었다. 그 모든 것이 차단되어 스스로 포기한 5살. 그러다 다시 만난 엄마는 늘 동생 늘 차지. 나에게 화내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냉정한 모습이었다. 적어도 나의 기억엔 그랬다. 옛날 사진 속 잔뜩 찡그린 엄마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다. 다른 사람 같았다. 길고 마른 얼굴에 신경질적인 표정. 우리들 손을 잡고도 엄마는 웃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의 나, 그리고 우리 형제들. 어딘가로 가고 싶은 표정. 우리는 그렇게 예쁘고 귀여운 모습을 하고 무표정한 모습으로 거기에 남아있었다. 나는 물었다. 엄마, 이때 표정이 왜 이랬어? 그땐 다 고단했어. 좋을 게 뭐 있었니? 너희들 예쁜 줄도 몰랐지.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심리검사 결과를 펼친 선생님이 연필에 달린 지우개로 탁자를 톡톡 쳤다. 관계에 대한 건데요. 두렵고 무서운 대상이 아니라 편안한 대상들과도
밀착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워 보여요. 이건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엄마와의 관계거든요. 거기서 또 울컥 마음이 상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 늘 혼자 있고 자신감 없고 누군가에게 부탁 하나 못하고 쩔쩔매고 주눅들고 두렵고 세상 모든 것에 쫄아붙어 있는 나의 마음은 다 엄마 때문이다. 아주 어린 나를 혼자 있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한 엄마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물건 하나 환불하지 못하고 불리한 일을 당해도 싸움 한번 못하고 애인들에게 징징거리고 슬픔에 빠지며 씩씩하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몇 날 며칠을 끙끙대며 사는 것이다. 결정 하나 내리지 못하고 눈치 보고 애기처럼 사는 것이다. 문을 쾅 닫고 집으로 돌아와 볶음밥을 해준 엄마에게 신경질을 냈다. 밥이 왜 이렇게 짜? 엄마는 왜 조물을 있어? 와다다다 쏟아져 나왔다. 옛날에 엄마도 그랬으니까. 어린 나를 아빠 대신 미워했으니까. 화냈으니까. 그랬으니까. 그리고 집을 나섰는데 여동생이 전화를 걸었다. 오늘 어떻게 할 거야? 뭘? 엄마 생일. 밥이라도 먹어야지. 환갑인데. 환갑? 응. 점쟁이가 잔치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자고 했잖아. 그래도 간단하게 맥주라도 마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언니한테 물어보려고. 아직까지 집을 나가지 않은 이유가 뭐죠? 심리선생님의 질문에 난 답했다. 돈이 없어서요. 아닐걸요? 뭔가 보상받으려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의식 중에 어린 시절에 못 받은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심리라던가. 아닌데요. 그냥 화가 나요. 나에게 조금만 강압적으로 말하는 대상들 앞에서 얼어붙어요. 나를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나의 입장을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게 다 엄마 때문인가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인간은 대체로 다 그래요. 아마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을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서로 전파하는 부분이 달랐을 테니까. 이사하면서 알았다. 엄마 아빠의 짐보다 나의 짐 2배로 많다는 걸. 30년은 더 된 숟가락을 쓰고 20년은 더 된 칙칙한 가구와 뭐 하나 버리지 못하고 죄다 끌고 온 엄마의 살림살이는 새로운 집에 옮겨놓은 꾀질지해 보였다. 엄마의 초라한 살림살이가 거기에 붙어서 살고 있는 내가 아직도 징징거리고 있는 내가 엄마보다 하나 나을 게 없다는 걸. 나도 거기서 왔고 그녀의 숟가락으로 밥을 먹고 그녀의 치약으로 이를 닦고 있다는 걸. 5살 같은 내 밥을 해주고 옷을 빨아주고 새벽에 비가 내리면 창문을 닫아주고 새로 산 나의 자동차 앞에서 불경을 외워주고 막걸리를 부어주는 엄마. 그것이 엄마의 방식이다. 내가 그녀보다 하나 나을 게 없다는 걸.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요금 받는 아저씨들 있잖아. 전동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과 몇천 원 때문에 싸우지 마라. 그냥 드려라. 그게 그분들 생계다. 그렇게 말하는 엄마. 한겨울에 지하상가에 들어가다가 맨발로 구걸하는 남자아이에게 양말을 벗어준 엄마. 내 생일에 명 길어지라고 불당에 국수를 올린 엄마. 그렇게 반대했던 게 미안해 문학으로 잘 되라고 1년 기도를 드리는 엄마. 할머니 외삼촌들 사돈의 8촌까지 국을 끓여 나르는 엄마. 나를 한없이 기다리게 했던 엄마. 아직까지 나를 지배하는 엄마. 어렸을 때 엄마에게 그렇게 자란 엄마. 엄마가 없는 엄마. 아빠도 없는 엄마. 이제는 나를 기다리는 엄마. 네, 아직까지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저희 질의는 잠시 후로 미뤄두고요. 다음으로는 피아체레의 공연이 있습니다. 피아체레는 클래식 기타 3명이서 같이 연주를 하는 그룹이고요. 피아체레의 공연을 들은 다음 저희 질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에서 결성된 기타팀 피아체레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시콜콜 첫 번째 이 공간 시간에 이렇게 잠시나마 연주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감사드리고요. 매우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들려드린 곡은 일랑데즈라고 하는 곡입니다. 아일랜드의 여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곡이고요. 크루드 볼링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작곡한 곡이어서 원래는 재즈 트리오로 연주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늘 좀 이렇게 특별히 기타 트리오로 편곡을 해서 연주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연주해드릴 곡은 독일의 작곡자 바흐,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흐의 음악입니다. 브란덴부르크 콘체르토 3번이에요. 그래서 이 곡은 원래 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린을 위해서 연주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기타 트리오로 연주를 지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감상 부탁드릴게요. 독일의 작곡자 바흐의 음악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좀 유럽 분위기 나는 음악 들으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으세요? 오늘 이 시라는 이 주제하고 딱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연주해드린 이 기타는 일반적으로 연주하는 그 통기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통기타는 쇠줄로 되어 있는 기타여서 주로 노래를 부른다든지 할 때 반주로 쓰이는 기타고 저희가 연주하는 이 기타는 나일론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동글동글한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클래식 음악과 시와 이런 굉장히 부드럽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탱고라는 장르의 음악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라는 나라에서 의식을 건너온 그런 다소 좀 생소한 장르이긴 하지만 굉장히 쾌활하고 발랄한 리듬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연주해드린 잔잔한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좀 신나고 밝게 이런 분위기로 연주를 해드릴 건데 오늘 준비된 마지막 곡이에요. 별로 안 아쉬우신가요? 마지막으로 탱고 앤 스카이라고 하는 곡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너무 아파가지고 포기한 사람은 여기서 기타 칠 줄 아세요? 탬버린을 칠 줄 아시잖아요. 저도 배워보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네, 그럼 이어서 시간이 9시 정도 됐는데요. 이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저희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받고 그다음에 저희 추첨을 통한 선물 증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시골에서 도시로 이렇게 거주지가 바뀌시는 것처럼 이렇게 장소가 달라졌을 때 소재를 얻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골이라고 했는데 일단 시는 뭐 거창하게 얘기 안 해도 일단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내가 가슴 아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마음이 아플 때 그런 걸 소재로 시를 쓰는데 그런 충격들을 받을 때 그럴 때 쓰거든요. 그럼 이제 도시로 가게 되니까 확실히 지하철 같은 거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들 뭐 그런 것들에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부딪히는 것들 이번에 뭐 대전 문학관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좀 시가 어려워서 좀 쉬운 시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월급 통장 같은 뭐 시를 보내드렸는데 지하철역에 어디 뭐 붙어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 내 일상에서 월급 통장 보면은 그게 계속 영어로 찍혀 나오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가. 나 분명히 일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정리를 하면 통장 정리를 하면 늘 영어로 찍혀 있어서 뭐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지하철 타고 가면서 느끼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헤어진 지 한 2년 정도 됐는데 그때 그 뭐 음악 같은 것도 계정을 하나 또 같이 음악을 듣는 계정이 하나 있었는데 진이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출근을 저쪽으로 하고 나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출근을 하는데 이제 헤어진 상태니까 아직도 우리가 그 계정 속에서 음악을 같이 듣고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 한 계정 안에서 음악을 듣는데 서로에게 좀 멀어져가는 음악을 듣고 있구나.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은 시골에서 느낄 수 없는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이쪽에 있으면 제가 만약에 시골에 있을 때 그런 걸 느꼈다면 그런 이별을 했다면 자연에서 그런 것들을 갖고 왔겠죠. 그런 내 정서를 아픈 것들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정서가 생긴다는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덧붙여서 지금 잠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대전문화재단, 대전문학관에서 시확산운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세요. 프로젝트를. 그래서 시 뿌리다, 시꽃 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하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나 아니면 뭐 각각 곳곳에서 저희 시를 전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분들과 가깝게 만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식구절로 다양한 우산이라던가 컵이라던가 가방이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굿즈 제품들을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를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확산해주고 계세요. 시인들로서는 되게 감사하고 고마운 작업이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앞에 분 먼저. 저는 그냥 파운동체에서도 그랬었고 이번에 새로 쓰신 시에서도 보면 좀 깨진다거나 아니면 그렇게 좀 표현이 강한 부분으로 은유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를 쓰다 보면 거기에 강한 표현을 자제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읽다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강한 편인데도 잘 쓰실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비법은 없고요. 비법은 없고 이제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유전자랑 관련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윤회라고 하는 책도 얼마 전에 읽었고요. 그때그때 읽는 책이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이기적인 유전자나 뭐 유전자랑에 관련된 거, 뭐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우리들이 하나하나씩 원소로 되어 있고 다 구성 성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러면 어느 순간 깨질 수도 있겠다, 분리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 것 같고 윤회라는 것은 아까도 뭐 식구들에 나왔지만 계속해서 다시 살고 있는 아까 박찬대 시인의 지금 시가 아니라 어쨌든 시에도 나오지만 다시 죽었던 것도 같고 살았던 것도 같고 윤회한다고 다시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지점에서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때 읽는 책
그때 있는 텍스트와 그때의 경험들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데 과격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과격한가 봐요. 네. 실력이 없어서 과격하게 쓰는 거예요. 네. 네, 다음도 질문 있으신가요? 네. 유진? 그 날 지배하는 여자였나? 그 손민 시인님께서 쓰신 산문이 오늘 읽은 텍스트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갔거든요. 저랑 성향이 많이 비슷하셔서. 그래서 시는 거의 잘 보면은 이게 내 심리라든가 좀 표현하고자 하는 걸 돌려 말하는 건데, 이게 소설이라든가 특히 수필은 그냥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다이렉트로 전하는 것이잖아요. 혹시 그 산문을 쓰실 때 실제로 심경의 변화가 있으시는지, 상처 씌운 효과가 이 시 쓸 때보다 많이 푸셨는지 궁금했거든요. 힘이 많이 빠지죠. 시보다는 똑같은 이야기를, 질량이 똑같은 이야기를 할 때 시는 정말 종이컵만큼의 이야기를 담아야 되면 소설의 산문에서는 좀 더 방대한 분량이 있으니까 좀 힘이 빠지는 지점이 있어요. 어떠세요? 그 출신 어떠세요?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시는 함축적이고 의미자들이나 그런 걸로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고, 그렇다면 산문은 일단은 길다라는 느낌에서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플롯이 구성이 어쨌든 시든 산문이든 되게 비슷한데 다만 표현하는 기법이 살짝 다를 뿐인데, 산문은 그 길게 쓰는 문장이기 때문에 한 문장 한 문장 흐름이 좀 말씀드렸듯이 잘 풀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잘 풀려져 갔었을 때에 그 마지막 어떤 문구에서 그 산문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문이라고 해서 다 풀어준다는 거는 개념을 버리고, 그 산문을 읽다 보면 뭔가 시와 똑같이 뭔가를 의미 전달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저는 손민 시인님께 한마디 여쭙고 싶은데요. 혹시 손민 시인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시어나 시구가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워요. 네, 나타내는 시어나 시구. 이걸 좀 벗어나야 되는데, 예전에 첫 번째 시집에서 제가, 그리고 첫 번째 시집과 첫 번째 등단작에서 썼던 구절이 있어요. 문 밖에서 우주가 울고 있다라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잡지에서 그 구절을 많이 빼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 구절이 그때 시를 쓰게 하는 게 아닌가. 저희가 대실이라니요. 학생들도 있는데요. 차기 시인님? 지금 입이 풀리신 것 같아, 이제. 그게 아니라. 시인은 문 밖에 다양한 존재들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지점이 아닐까? 그래서 양파 공동체라는 제목도 지었던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계속해서 껍질을 깨고 나가도 무언가가 계속 울고 있고 말을 걸고 하는 것이지 않을까?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또 있으세요? 또? 네. 굳이 저희 시인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굉장히 가슴 뭉클하고 좀 슬프고 외롭고 좀 그런 감정이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런데 어머님 얘기는 없어요. 두 개를 제가 들어본 게 있는데도, 그래서 어머님은 혹시 일찍 돌아가시는,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 뭐 하라면 아버지 이야기는 안 나오고 엄마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굳이 시인님께서는 어머님이 안 계시고서 그러신가, 그러고 고향은 어디신가 궁금하고요. 저희 어머니는 현재 살아 계시고요. 아버지는 아까 시에서 말했듯이 지금 안 계시고 그 삶의 터전에 계시고요. 못 보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작품 지낼 때도 제 어머니 관련된 시가 있습니다. 이제 등단할 때 대표 작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제 오늘 있고요. 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님은 국가유공자 집안에서 자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는 아버지는 말하자면 조선시대 가문 집안에서 살았었던 분인데 부모님 먼저 여다 보니까 이제 재산이고 뭐고 다 큰 집에서 관리를 하셔서 가난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문만 보고 저희 어머니가 오셨죠. 그때 말하면은 1920년들에 말하는 모던 엄마죠. 깨는 그 어머니가 이제 다시 오셨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어머니가 집을 나갔었던 경우도 있고 육아를 배워와셔서 빵을 만들었었던 저희를 먹이셨던 기억들도 있고 어머니에 관련된 명사도 많습니다. 제 고향은 아주 오지말 경북 영양입니다. 그러니까 매운 고추를 먹고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받아볼까요? 질문 있으세요? 없으시면 네, 하이라이트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시인분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되게 영광입니다. 근데 이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심장처럼 뜨거운 게 없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시 한 구절이 이 많은 상처들을 녹일 수 있는 구절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을 많이 발췌해서 좀 시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행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실 거죠? 네. 네, 그러면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준비한 문학관에서 준비해주신 추첨 코너가 있어요. 선물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대전문화재단 이춘하 대표님께서 먼저 추첨을 좀 해주실까요? 첫 번째 스타트를 좀 끊어주시면 네, 뽑아주세요, 하나만. 받으셨어요? 네, 전부 다 이거 앞에 입구에 있는 명함에 이름하고 연락처 쓰셨죠? 네. 저는 안 하고 좋아가지고. 아깝다. 네. 읽어도 되나요? 네네. 네네. 임미순. 계세요? 임미순 9299. 네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계룡문고 현민원 이사님께서 한번 추첨을 해주시겠습니다. 잘 섞어줘가지고. 누구? 신옥자님. 뭘까요? 네, 우산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대전문학관의 박기정 원장님께서 하나 뽑아주시겠습니다. 꽃배기에는 손미시 시 구절이 있고요. 지금 우산에는 박찬수 시인, 그리고 지금 드리는 컵에는 지혜진 시가 들어있습니다. 저도 상품력이 편지가 부족한 줄 알았습니다. 쓸 걸 못 썼습니다. 김은숙님. 김은숙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한 개씩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해주시는 거 뽑아주세요. 불러주세요. 직접 조성남님. 가셨습니다. 이소희.
권민선. 변상호님. 네. 저는 양순애님. 김성훈님. 강수진님. 마지막입니다. 박기란님. 박기란. 마지막이죠? 정윤덕님. 정윤정님. 정윤덕. 정윤덕님. 한근숙님. 자, 이렇게 저희 낭독회 선생님한테 드릴 게 있는데. 선생님이세요. 네, 고향에 머무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시콜콜 첫 번째 이야기 공간이라는 주제로 저희 3명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는 대전문학관에서 시시콜콜 두 번째 이야기 시간이라는 주제로 서문주 시인, 박송희 시인, 한태쿨 시인이 이야기를 나눠줄 테니까 그때도 많이 찾아주세요.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